성평등, 감수성 교육, 여러분들과 아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감초, 양초, 꼴초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마초입니다. 마초. 여기 마초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변양신교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성평등, 감수성 예방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소장님이시고요. 생기랑 마음 대술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인사를 해주시는 소개를 간단하게 어떤 연구소인지 소개해 주시면. 예, 반갑습니다. 글쎄요, 끝까지 이런 분위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생기랑 마음달수 연구소라고는 하지만 지금 24년 정도 여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여성민우회에서 지금 24년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09년도에 대표직을 임기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2년 정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기랑 마음달수 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죠. 생기라는 말은 요즘에 왜 젊은 사람들 간에는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왜 별칭을 부르기도 하죠. 혹시 아십니까? 예. 역시 이쪽에서만 대답이 나오고 이쪽은 뭔 소리야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이름을 안 부르고 별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우에 있을 때 생기라는 별칭을 썼었어요.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라는 별칭을 쓰면서 마음 달풀이라는 거는 마음을 좀 달달하게 풀어가자라는 뜻으로 그래서 저희 공간에 오는 연구소에 오는 분들이 좀 생기 있게 또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이름을 줘서 상당히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하다. 요즘에 마을 공동체 운동이 한참 이다 보니까 마을 달풀이냐 이런 마음 달풀과 마을 달풀 이제 약간 섞여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지금 이제 여성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환경운동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주어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하고도 약간의 그래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이유는 뭘까요? 예? 여기가 지금 페이지 다운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가? 노트북이 제가 때문에 이거 맨 끝인데 맨 끝으로 넘어가야 돼. 다음 넘어가려면? 아니에요. 한참 넘어가야 돼. 다음 예, 성희로, 성폭력, 성평등 이런 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부탁받기로는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는데 여러분들은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약간 차이는 아세요? 대단히 없으시군요. 그럼 성평등이라는 어떤 주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쪽으로 안 가네요. 그죠? 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나하고는 정말 무관한 일이야. 내 주변에는 있는 일이 아니야. 해서 조금 약간 거리가 이런 걸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안 섞어놔서 외국에는 섞어놓는데 안 섞어놔서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한국어는 그 남자하고 여자 예. 다르게 이렇게 한다는 우리는 어울리게 했는데 예. 제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폭력 범죄야. 그래서 엄청나게 뉴스상에 나타나는 범죄를 예를 들어서 유영철 사건이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십니까? 조준순 사건? 그러면 그랬을 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당히 폭력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범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희롱 또는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에서 뭔가 성적인 언어, 함의가 담긴 언어적인 성폭력 이런 거를 할 때는 저게 진짜 성폭력일까? 저 정도도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좀 의구심을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뭘까요? 지금 얘기한 앞에 전자와 후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자와 후자의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이 드시냐는 거죠.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지금 그러면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범죄와 습관, 관습 아닐까요? 범죄와 관습. 관습. 예, 범죄와 관습이다. 예, 관습. 예.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폭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사법적인 일단 인식을 하게 돼요. 그거는 범죄와 연결이 돼 있어. 큰일이야 라던가 그래서 있어서는 안 돼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 성희롱 하면 약간은 좀 가벼운 그죠? 그거를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 관련 법을 만들 때 성폭력법과 성희롱법이 사실 좀 따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성폭력은 이제 사법적인 그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정립이 됐고 성희롱은 행정적인 차원에 의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폭력, 옛날에는 형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성폭력 특별법 해서 1994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특별법으로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처벌도 하고 피해자 보호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서울대에서 신교수 사건 혹시 우조교 사건이라고 또 먼저 얘기가 됐었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서울대에서 우조교가 성희롱을 당한 현장에서 그죠? 대학 내에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은 뭐예요? 성폭력이라고 규정이 안 되고 성희롱이라고 규정이 되면서 다르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물론 법적인 처리를 했지만 그래서 법 자체가 따로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 규정 하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물론 지금 남녀고용평등법도 법명은 바뀌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왜겠어요? 엄청나게 지금은 일가정 양립 돼야 돼. 이게 이제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죠? 예. 남녀 동등한 맞벌이.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이도 생계도 둘이 책임져야 되고 그럼 또 둘이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생계 말고 예? 육아, 그죠? 육아, 뭐 살림, 뭐 청소, 뭐 이렇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들, 그죠? 우리가 흔히 가사노동 플러스 육아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죠. 그것도 또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명 자체가 일가정 양립이 붙어버렸어요. 그 앞에 남녀고용평등이라는 거는 일터에서,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남녀가 고용상의 평등을 가져오는 그걸 전제로 했는데 이렇게 법명 자체가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남녀고용평등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성희롱도 역시 인권 침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공론화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역시 성희롱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이 뭡니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소가 된다. 뭐 어떻게 시정을 부탁하는 시정을 권고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행정적인 처리가 된다는 거죠. 행정적인 법적인 처리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는 다른 부서로 뭐 전보를 한다든가, 그죠? 또 어디 뭐 감봉을 한다든가 이런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하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결과를 간다는 거죠.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폭력 안에 성희롱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추행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추행, 성희롱, 또 성희롱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건 성희롱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혹시 있을까요? 옛날에는 성희롱 하면 노동부에서 관할을 했었고, 그래서 노동부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 직장 내 어떤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럼 성희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가 시각적인 성희롱이죠. 시각적인 성희롱. 눈으로 왔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덜한데, 옛날에는 지금 덜하다라고 하면 너무 발달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인터넷이 이 정도로 발달하기 전에는 그거 있잖아요. 네모난 플로피 디스크. 여기 세대는 충분히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모난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에 어떤 동영상을 넣어서 준다던가 뭘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준다든가 그랬을 때 그것이 받는 사람한테 굉장히 불쾌한다던가 그럼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키면 온갖 너무나 현란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 거. 신체적인 성희롱 하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 그래서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성희롱의 범주에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희롱은 조금 우리는 가볍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성폭력이라는 큰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것과 함께 개념 규정과 함께 또 하나는 근거가 되는 그런 행위를 어떤 약간 처벌 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이원화가 돼 있다. 행정적인 파트와 사법적인 파트로. 예. 좀 이해가 되죠? 뭔가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이제 됐습니까? 프로그램이 컴퓨터도 예. 이것도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넘기는 거라. 그냥 제가 넘기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를 넘기면 돼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뭐를 누르면 됩니까? 그거를 여기 페이지를 집어주시면 페이지를. 그냥 다운하면 돼, 다운. 엔터를 누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누르고 그 앞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교육을,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조직이, 이 공동체가 아무튼 조금 더 풍요롭게, 좀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다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더 여러분들한테 덜 가릴까요? 이렇게 있으면 좀 덜 가리나요? 네. 이렇게 꼭 가서 하고.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93년도부터 여태까지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피해자 상담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피해자 상담은 이제 저희 이제 기관에 오면 상담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피해 상담소에서 하는 거고, 가해자 교육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또 어느 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이
성폭력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학생도, 피해자도. 그랬을 때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은 학교에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에도 다 또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들이 있어요. 대학 내 왜 학생생활 상담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도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일단 상담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가지 않는 전제하에 가해자 교육을 받기를 하나의 뭡니까? 카드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쉽게 얘기하면 잘리지 않고 다니려면 그 다음에 시민단체, 노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에서 활동을 지속하려면 또는 지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나는 이분이 가해자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를 중요하게 어떤 합의의 내용으로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뭐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 와서 가해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꽤 오랜 시간을 했잖아요. 물론 제가 가해자 교육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동료 학생 간의 어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요즘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기사에서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카톡방에서 어떤 여학생을 올려놓고 모든 남학생들이 그죠? 모르시는구나.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도 잘 모르시네요. 예, 카톡방에 어떤 여학생을 하나 올려놓고 굉장히 성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발언이 성적인 발언인가요?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궁금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사건화가 돼서 커진 사건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다른 대학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학에서는 6명의 학생이 한 여학생을 상대로 했는데 그 6명의 학생을 제가 집단 상담을 했었습니다. 불과 작년 하반기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가해자들을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소에서도 보통 이제 우리 활동가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데 피해자 상담도 하고 가해자 교육도 하는데 이제 활동가들이 하기에는 좀 무거운 분들이 계세요. 활동가들이 보통 한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하기에는 무거운 가해자라고 하면 누구이겠어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나이가 아주 많거나 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권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자라든가 대학 기업에서도 굉장히 고위급이라든가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뭐 예술계도 가리지 않습니다. 의사 많습니다. 변호사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계각층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사건을 그 공동체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돼야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고 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여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가해자분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철 석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그런데 내가 그 사건에 그런 사람들과 비교되는 거 그 사람들처럼 성폭력 범죄자라고 나를 하고 가해자라고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가해자 교육을 오시면 보통은 10회기를 합니다. 2달 반 정도를 하게 되고 한 번 하면 2-3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오면 일단 내가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일단 수용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심지어는 그게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가해, 행위, 성폭력, 성희롱을 포함해서 이 행위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많이 깔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그런 일을 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안 넘어갈까요? 계속 이쪽에서는 넘어가는데 화면은 안, 제가 이렇게 속도가 제가 있구나. 예. 이제 노하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어떤 표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죠? 네, 어떤 지금 표정들인지 대충 눈으로 보면 아시겠죠? 다양한 표정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어떠세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혼란스럽다. 슬픈 얼굴이 많네요. 슬프다. 네. 또 슬프다. 뭔가 이런 긍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 피해를 입은 친구는 그 조직에 다시 뭐죠? 나와서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떠세요?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살면서 일생 동안 얼마나만큼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많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자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있고 또 밥 먹고 뭐 그런 시간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일생 동안 정말 호탕하게 껄껄껄 소리 높여 웃는 시간은 1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24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웃는다는 게, 큰 소리로 웃는다는 게 우리가 불과 몇 초, 그죠? 일부러 웃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는 뭡니까? 그 웃음 치료인가?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웃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이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간단하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라 가장 중요하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도 보면 저 친구가 뮤비스로 나한테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사인을. 그리고 싫으면 싫다라고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안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어떤 성적인 말과 행동. 그것이 성폭력이다. 1번. 예. 그 다음에 역시 연결이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더 이상 설명의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첨부를 할 거는 성폭력, 성희롱은 꼭 이성 간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동성 간에도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애를 고추만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또 군대 내의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그래서 동성 간에 또 요즘에는 워낙 어려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고학년이 어린 아이들 성추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아까 얘기한 분이 이제 성폭력에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얘기된 아까 성희롱,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장 내가 만약 딱 옷을 박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사법적인 것도 가능하고 행정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준해서. 왜냐하면 여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거는 4가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뭐예요? 쫓아내거나 피해자를 오히려,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게 참, 네, 내가 참 저를,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을 매개로 하는데 신체적, 우리는 뭐 이렇게 강간을 해, 예를 들면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어도, 다시 말하면 성적 함의가 담겨 있다면 모든 말과 언어와 그런 행위가 다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것이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여기서 원하지 않는이라는 말은 동의가 분명해야 된다. 나와서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 100이면 100 다 그러세요. 보시면. 근데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항상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95% 이상이 여성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피해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법적인, 행정적인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네. 세 분만 듣겠습니다. 1번, 이쁜 여자가 있어서, 예, 또, 오해. 상황을 잘못 봐요. 상황을,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해서, 오해가 있어서 성폭력이 일어난다. 좀 바로 와닿진 않지만, 또, 뭔 차이? 힘의 차이. 예. 예. 권력의 차이. 정답이 있죠? 네, 권력의 차이라는 것. 우선, 여기는 이제 남성분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90% 이상이 권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권력은 나이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고, 또 직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희롱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뭡니까? 교수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이에요. 그러면 요즘에는 대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 스펙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리, 그러니까 졸업 이후 진로를 위해서도 상당히 교수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수한테 상당히 잘 보여야 하죠. 교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청소년 우리나라가 아주 저출산국가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청소년 상담실에 상당히 많이 오는 또 전화이기도 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안 알리고 낙태를 하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죠. 낙태를 하는 방법 선생님이 좀 어떻게 같이 동행해 주실 수는 없냐. 이런 거를 애들이 이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는 뭡니까? 불법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낙태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청소년의 경우에 성관계를 가질 때 예를 들면 나는 피임을 해야 된다라는 말,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하기가 힘들까? 여학생이 또는 이제 그 뭐죠? 젊은 친구들 간에 어떤 그런 장이 발생을 했을 때 나는 피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콘돔을 써야겠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문화. 예, 큰 틀에서 문화지만 내가 이거를 쓰자고 하면 저 친구가 오빠가 나를 굉장히 경험이 있는 아이로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그게 바로 성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똑바로 얘기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또 상황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쁜 여자라서, 그죠? 예, 봅시다. 여자들의 노출, 유혹, 이쁘게 하고 다니는 거는 나보러 봐달라는 거지. 맞나요? 그런 인식이 있죠. 본인은 아니시고, 본인은 절대 아니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폭력 가해자들의 이제 얘기들을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다 거의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고 왜 한밤중에 새벽 1시에 왜 다니냐 이런 얘기를 늘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늘 있는 성폭력 통력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뭔가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걸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 친구들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들의 어떤 성적인 욕구는 대체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야말로 오래된 우리들의 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키워졌죠. 남성들이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또는 수용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판결문에도 있잖아요. 성적인 욕구, 욕정을 못 이겨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해서 욕정을 못 이겨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욕정이라는 거는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욕정은 생길 수 있지만 조율할 수 있어요. 아닙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술 때문에 다 이게 맞아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교육을 대학으로 해서 고라의 공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거리 성교육을 하는데 당연히 성적인 욕구는 남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도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다만 그거는 남녀가 사실 아니고 개인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 남성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줘진 거고 여성들은 그런 욕구를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히 제대로 된 평등한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분, 나는 제대로 성교육을 받았어 라는 분 있으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교육을 하냐 하면 요즘도 아니에요. 저희가 한 15년 전만 해도 10명의 성교육 교사가 그 10방에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강당에 모아놓고 성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범위로 한 반을 해요. 25, 30명. 그래야 교육이 된다. 이유는 뭐냐? 집어넣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소개 얘기를 꺼내는 게 성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위의 성교육을 해야 그만큼이라도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기 뭡니까? 받은 적이